안녕하세요. 성공이해감 이대호입니다.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가장 따뜻한 11월이라고 했었는데 뚝 떨어진 기온에 아니 왜 이렇게 추운 거야? 라는 말이 절로 나옵니다. 그런데 따져보면 너무나 당연한 변화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11월이 시작된 지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겨울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간인데 어쩌면 우리는 따뜻했던 잠깐의 시기 속에서 겨울이 오고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었던 게 아닐까요? 때로는 현재의 편안한 상황이 중요한 변화의 타이밍을 놓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술과 산업의 변화는 물론이고 국가 정책부터 자영업, 프랜차이즈까지 혹시 우리는 가장 따뜻한 11월에 머물러 있진 않은지 돌아봐야겠습니다. 그 전에 겨울옷이랑 솜니불부터 꺼내고요. 11월 7일 화요일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서울을 비롯해서 중부 내륙 곳곳에 올 가을 첫 한파특보가 내려졌습니다. 올 가을이라고 하는 게 아직까지는 맞겠죠? 올 겨울 좀 헷갈리는데요. 네. 전국적으로 지금 찬바람이 강하게 불고 있으니까요. 특히 체온 조절에 신경 써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이죠. KBS 기자들과 함께 원탁의 기자들 K가 찾아가는 날입니다.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야말로 폭등을 했죠. 역사상 4번째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그 이후 첫날, 첫 거래일이었는데 어제 정말 국내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다만 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놓고 좀 해석은 엇갈립니다. 시장 전망까지 담아서 기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그리고 삼성그룹 일가가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2조 원 넘는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우리나라의 상속세율, 이거 이대로 유지하는 게 맞는 건지 개선의 목소리도 일각에서 나오는데요. 상속세 문제도 잠시 후에 같이 한번 살펴보시죠. 오늘의 경제상식 퀴즈 지금 나갑니다. 위암으로 숨진 25년차 대한항공 승무원이 업무상 이것을 인정받았습니다. 특히 이 사례는 처음으로 꼽히는데요. 연평균 1000시간이 넘는 비행을 하면서 우주 방사선 영향이 있었을 거다. 그 인과관계를 인정받은 겁니다. 노동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얻거나 사망을 했을 때 이 판정을 받을 수 있죠. 4글자로 정답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게 2글자로 우리가 땡제 이렇게 부르는데 정확히 4글자로 보내주시면 오늘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KBS 콩과 유튜브를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또 열심히 선물을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 정리해 볼까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GTX 이야기는 참 많이 나왔는데 이거 언제 되는 거냐? 그런데 직접 대통령이 찾아가서 행사도 열었습니다. 좀 건설에 더 속도를 내겠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선거철이어서 SOC 관련 뉴스가 탑입니다. GTX A 노선은 이 수도권 30분 생활권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부가 첫 번째로 내놓은 노선이에요. 네. 경기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서 화성 동탄역까지 이어집니다. 무려 장장 82km 구간을 잇게 되는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개통 앞둔 이 GTX-A 노선 현장 점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광역 교통 문제 해법을 논의했는데 우선 정부는 내년 4월 개통 예정이던 GTX-A 수서 동탄 구간을 한 달 정도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3월 말에 조기에 개통하게 되고요.
또 이외에도 이제 C 노선, 양주 덕정역에서 수원역, 또 B 노선, 인천대 입구역에서 남양주 마성역 이 착공도 지금 각각 연말 내년 초 착공을 해서 현 정부 임기 내 수도권 광역교통망 완성을 위한 사전 준비 계획을 마치겠다라는 거고 그리고 아마 소비자들이 가장 걱정하는 건 교통비일 거예요. 지금 초기에 예상되는 GTX 예상교통요금이 한 4,000원 정도로 좀 비싸지 않나? 4,000원이요. 네. 왜냐하면 이제 지하철 요금과는 상당히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한국형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인 K패스 제도를 도입하겠다. 이 K패스를 도입하게 되면 요금 할인율이 뭐 최저 20%에서 취약계층은 53%까지 할인을 적용하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4,000원이면 좀 부담될 수도 있겠네요. 물론 이건 나중에 확정이 돼봐야 알겠습니다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수도권 중심으로만 논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윤 대통령이 이제 여기에 추가로 신설되는 노선들이 꽤 있어요. 세계 노선, GTX D, E, F 노선 서둘러 추진하겠다라는 거고요. 뭐 D 노선은 이게 이어지는 노선 그리고 이제 이 노선은 전체 이제 순환 노선 뭐 이런 것들인데 특히나 이제 D 노선의 경우에는 이제 김포에서 부천을 거쳐서 서울 강남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당이 이제 추진하고 있는 서울 편입을 추진 중인 김포 시민들의 출퇴근 시간을 좀 단축시켜 줄 것으로 기대되는 구간인데요. 그리고 이제 당초 이제 2028년 이후 완공 예정이던 지금 GTX B, C 노선 역시 속도감 있게 추진을 하고 또 D, F 노선의 경우에는 이제 지금 대통령 재임 기간 중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비롯해서 모든 절차를 완료하겠다. 네. 그래서 바로 공사가 시작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게 과연 수도권에만 국한된 얘기냐 그게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뿐 아니라 강원, 충청을 전부 엮어서 30분 안에 출퇴근하고 전체로 보면 1시간 이내 다닐 수 있도록 계획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기 북부, 강원, 충청권까지 이런 노선을 따라서 일자리가 생기고 역세권을 중심으로 신규 주택 부지 공급이 활성화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정부는 이날 간담회를 계기로 해서 지금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광역철도 시대를 좀 앞당기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 출발 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빚이 많은 분들의 채무를 조정해 주는 프로그램 아닙니까? 특히 뭐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분들을 위해서요. 그 새 출발 기금 신청자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새 출발 기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이제 기존 대출 갚기 좀 어려워진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재무 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연체 기간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네. 연체 기간에 따라서 원금을 탕감받으실 수도 아니면 기존에 받던 대출의 이자를 조금 저리로 대환대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네. 지금 이 채무조정 프로그램 새 출발 기금에 이제 지난달까지 무려 지난달 말까지 4만여 명, 4만 845명이 채무조정을 신청을 했고요. 채무액만 이들이 진 빚만 한 6조 4천억 원 규모였습니다. 네. 이 신청자 가운데 이제 3개월 이상 대출을 연체하신 분들 한 12,970명 정도가 약정을 체결해서 평균적으로 최대 감면율을 따져봤더니 약 70% 정도 감면을 받은 것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연체 기간이 3개월 미만인 부실 우려가 되는 차주는 연체 기간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해 주거나 최대 10년 정도 장기 분할 상환을 지원하게 되는데 이분들이 한 11,300여 명이 채무 조정을 이제 확정을 했고 이들이 진 채무액 모두 한 7,700억 원 상당인데 평균 이자 감면율을 따져봤더니 약 4.55%포인트 정도 감면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연체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이걸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느냐, 이 기금을 얼마나 잘 집행하고 있느냐도 한번 따져봐야죠. 그렇습니다. 자, 4만여 명이 신청해서 꽤 많이 신청을 했고 일부는 네. 원금 탕감도 70%까지 됐다고 하니까 잘 집행이 되고 있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의외로 자금의 집행 속도는 크게 예상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단 이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잡은 올해 이제 목표액 채무조정 프로그램 한 9조 원 가량인데 지난 8월까지 쓴 돈은 1조 4천억 원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이 20%를 밑돈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앞서서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이기 때문에 지난해 목표치, 올해 목표치가 좀 다릅니다. 지난해 목표치가 한 6조 원, 올해 목표치가 9조 원, 합치면 총 15조 원인데도 불구하고 목표치에 실제로 집행된 금액은 10%가 안 되는 9.2%만 집행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연체 기간에 따라서 이분이 과연 원금 탕감 감면 대상인지 아니면 이자 조정 대상인지에 대한 판별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깐깐하다라는 지적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캠코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을 받았던 이 취약자들의 이 채권을 매입하고 또 5대 시중은행이 지금 미소금융제 등과 협약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집행률을 좀 끌어올리겠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뭐 금융기관들, 금융사들, 은행들 이렇게 해서 막 객출하면서 각종 기금들 많이 내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모인 기금도 좀 제대로 썼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어제는 저희가 그 농림부에서 특정 그 품목들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물가 관리한다라는 소식 전달을 해드렸는데 해양수산부에서도 수산물도 그렇게 또 물가를 집중 관리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기재부에 이제 빵 과장, 빵 사무관이 생기는데요. 식품 물가가 너무 치솟으니까 네. 정부가 이제 라면과 빵, 우유 과자, 커피 설탕, 아이스크림 7개 품목을 이제 품목에 대해서 전담 공무원을 두고 따로 관리하겠다는 거였죠. 부처별로 또. 부처별로. 그런데 이제 해수부도 비슷합니다. 상황은. 예. 왜냐하면 지금 지난해보다 가격이 이제 15%가량 오른 것들이 꽤 있어요. 이게 수산물도 있고 천일염이 또 많이 뛰었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수산물 7종 관리 대상 품목을 좀 따져보니까 명태, 고등어, 오징어, 갈치, 참조기, 마른 멸치 이렇게 대중성 있는 어종 6종과 천일염 이렇게 모두 7종의 수산물을 이제 관리를 강화하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관리 품목은 처음에는 7종이지만 가격이 여기서 더 오르게 되면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 안정 대응반은 이제 매일 하루하루 가격을 모니터링하고요. 현장 점검하면서 현장 중심의 어떤 상황 점검을 통해서 이제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건데 사실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효과가 있는지를 좀 살펴봐야 될 테고. 마지막 그 뉴스 하나 더 살펴볼까요? 온라인 쇼핑몰 참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는데 이 참 보이지 않는 나쁜 상술이 여전하네요. 맞습니다. 이게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 패턴이 횡행하게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는 조사 결과인데요. 이 다크 패턴이라는 건 뭐냐? 소비자가 착각이나 실수를 일으키도록 그래서 비합리적인 지출을 유도하는 화면 배치를 의미합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38개 온라인 쇼핑몰 76개 웹사이트 모바일 앱을 조사했더니 모두 422건의 다크 패턴 사례를 확인했고 쇼핑몰당 평균 10건이 넘습니다. 11.3개 꼴인데요. 이 어떤 거냐? 거짓 할인의 경우 뭐냐? 한 개 한 9,400원짜리 바디로션 1+1입니다. 화면 구성을 그렇게 했는데 이게 9,400원이니까 두 개 1+1이면 한 18,000원 내외로 팔아야 되는데 네. 26,000원을 판매한다는 거예요. 그냥 1+2인 것처럼. 그냥 아무나 걸려라 막 이런 거죠, 진짜. 맞습니다. 계산 잘 안 하게 돼요. 네. 우리가 편의점에 들어가는데 1+2, 1+3 하게 되면 가격 계산이 잘 안 돼요. 머리가 좋으신 분만 계산이 되는데 그냥 이벤트 하니까 어련히 싸겠지. 싸겠지. 예,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1+1은 한 개 사면 한 개 공짜로 준다라는 개념이 있지만 1+2, 1+3 넘어가거나 네. 이러면 계산이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이제 눈속임하고 있는 것들이 꽤 많아서 이렇게 특전 옵션, 사전 선택과 같은 유형은 사실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법 개정이 필요한 것도 있고 또 소비자원이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서 소비자들이 가격 이 거래 조건을 보다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이제 화면을 좀 더 보다 쉽게 선택하고 또 구성하도록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임철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일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건강을 품다 헬시허그에서 고함량 글루타치온 퍼펙트 75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무드 등 스탠드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데오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주식시장 상황을 한번 볼까요? 오늘은 코스피가 한 1.4% 내리고 있네요. 어제 한 5.66%나 초급등을 해가지고 거의 폭등 수준이었죠. 오늘은 코스피가 어느 정도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보합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자, 주식시장 이야기 잠시 후에 더 깊이 해봐야 됩니다. 오늘 원탁의 기자들 KBS 기자들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박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또 라디오 MC 분께서 같이 해주시네요. 아, 그 경제쇼. 네. 오후 4시 경제쇼를 서영민 기자가 진행하던데요. 잠시 임시로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의자에 좀 껌을 붙여 놓으세요. 그럼 안 떨어지나요? 네, 안 확실한가요? 그래서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증시 보면서 아마 많은 분들 놀라셨을 거예요. 코스닥이 7% 이상, 코스피는 5.6%나 그야말로 폭등을 했는데, 역시 그 공매도 한시적 금지가 발표된 이후에 어제가 첫 거래일이었으니까 그 영향으로 봐도 무방하겠죠. 무방한 게 아니라 그 영향이죠. 영향이죠. 네. 네. 사실 뭐 다른 나라들도 좋았다고는 합니다. 뭐 미국에서 금리를 더 많이 안 올릴 가능성, 조만간 내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다 좋긴 했는데 네. 우리만큼 좋은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거죠. 네. 공매도 제한 조치 이거 먼저 좀 설명을 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공매도는 뭐 여러 차례 뜨거운 이슈거리이긴 했지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공매도는 공 없는 것을 판다는 거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 주식이 지금 10,000원이면 그걸 제가 이제 서영민 기자에게 10주만 빌려줘 하고 이제 10,000원을 제가 파는 겁니다. 네. 10주에 10만 원이 10주에 10,000원이니까 10만 원의 수익을 이제 제가 남의 주식인데 제가 가지는 거고요. 한 달 뒤에 주식이 한 9만 원으로 떨어지면 다시 10주를 갚아야 되는데 네. 그때는 9만 원으로 떨어졌으니까 9만 원만 있으면 10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이제 다시 원래 주인 서영민 기자에게 돌려주면 저는 떨어지니까 10,000원을 버는. 그렇죠. 사실 주식이라는 게 이제 올라야 돈을 번다라는 게 기본 관념이고 기본 상식인데 거기에 약간 이제 이게 거꾸로 가는 거죠. 떨어져도 돈을 벌 수 있는 기법. 이제 이게 공매도인데 늘 많이 논란이 됐어요. 좀 이따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논란이 됐던 이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나라 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어제부터 그다음에 내년 6월 말까지 모든 공매도를 일시적으로 모두 제한한다. 네.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까지 모두 제한하고 이런 전면 금지, 공매도 전면 금지는 기록 찾아보면은 4번째라고 해서 그리고 또 한 가지 충격을 줬던 것은 발표가 일요일 오후에 갑자기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지금까지 공매도는 금지할 일은 없어요라는 신호를 강하게 주다가 정말 깜짝 일종의 발표로 전면 금지를 하면서 시장에 충격을 그만큼 줬고 아마 그 충격이 어제의 코스피 역대 최대폭 상승을 가져오지 않았나라고 보입니다. 저게 상당히 재밌는 게요. 예. 주말에 발표를 하긴 합니다. 주말에 그렇죠. 이따금씩 정부 수장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금융계 수장들이 부총리, 뭐 한국은행, 뭐 금융위원장, 금감원장 다 모여서 한 번씩 그런 일을 하긴 해요. 네. 보통 금융 위기 때 그럽니다. 그렇죠. 아니면- 어떤 긴급한 상황이 필요할 때. 금융 위기가 걱정될 때, 이를테면 지난해 네. 그 레고랜드 사태 때 강원도발 채권 시장 예. 위기가 왔을 때 이걸 잠재우려고 수십조를 투입한다. 뭐 이런 종류의 긴박한 발표. 근데 사실은 이번 공매도 중단 발표는 전혀 긴박함과는 무관한 이유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제 일요일 날 장면이 좀 상당히 생소했죠. 이례적이고 네. 재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2021년 초를 기점으로 해서 코스피가 3,300에서 지난해 10월 2,150선까지 거의 한 1,200포인트 이상 쭉 흘러내리는 내내 거의 한 1년 반 사이에 공매도 그때도 한시적으로 금지해달라 아니면 증시 안정기금 조성을 해놓은 돈도 있었거든요. 증시 안정기금이라도 좀 투입을 해달라라는 아우성들이 많았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는 정부가 꿈쩍도 안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한 코스피 2,400 정도까지 올라 있는 상황에서 전격적으로 공매도 금지. 참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좀 난해하긴 합니다. 이게 상황만 객관적으로 보면요, 그 뭐 판단을 논외로 하고 2008년 금융위기 때 한번 공매도 전면 금지 있었고,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있었고, 2020년 코로나 때, 이제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 그때도 마찬가지로 총선 앞두고 이제 공매도 전면 금지를 했다가 2021년 5월에 공매도를 허용을 해줍니다. 제한적으로. 그 유지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그 제도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었고, 올해 들어서 이제 이대호 기자님 말씀처럼 주식이 쭉 흘러내렸죠. 그래서 공매도 때문에 흘러내리는 거다라는 여론이 있었는데, 지난달까지만 해도 이제 수장인 금융위원회 그 김주현 위원장이 국회에서 이런 답변을 해요. 국정감사에서. 네. 외국에서 아무도 안 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을 만들어서 공매도 거래를 어렵게 만드는 게 정말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는 정책인지 나는 진짜 도저히 모르겠다라고 10월 11일에 발표를 합니다. 그러다가 10월 15일에 금융감독원이 글로벌 투자은행 몇 개 회사가 불법 공매도를 했다라는 적발 사실을 발표하고요. 지난주에 뭐 약간 해프닝성이지만 국민의힘 어떤 의원의 문자에서 우리가 김포 서울 편입 이슈 다음에 공매도를 우리가 다음 이슈로 몰고 갈 거다라는 문자가 이제 보이고, 네. 그리고 이제 그제 갑자기 발표가 된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할 거냐는 이제 뭐 들으시는 분들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은데, 어쨌든 확실한 것은 이걸 결정하는 정부 부처는 금융위원회고요. 네. 금융위원회 위원장의 발언이 한 달 사이에 완전히 180도 뒤집혔기 때문에 그 한 달 사이에 우리가 몰랐던 경제적 원칙이 발견이 된 것이거나, 혹은 뭐 그걸로 설명되지 않는 뭔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는 이제 위원장이 밝혀줘야 거기에 대해서 납득이 될 수 있는 이제 상황이긴 합니다. 한 달도 아닙니다. 3주 정도입니다. 근데 뭐 제가 듣기에도 사실 금융당국은 끝까지 반대를 했는데 대통령실과 여당에서 또 이제 강하게 주장을 하면서 정책이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사실 뭐 대통령실, 여당 그리고 행정부 사실 머리를 맞대고 결정을 하는 주체니까 뭐 협의를 통해서 생각을 또 바꿀 수도 있는 거고요. 얼마든지 유연성을 또 발휘할 수는 있는 거겠죠. 그 자체가 눈에 뭐 띄는 나쁜 건 건 아니고. 금감원장입니다. 사실은 금감원장이요. 금융감독원 네. 이복현 원장. 사실 저희들끼리 기자들끼리는 얘기를 한 번씩 합니다. 이번 정부의 금융수장이 누구인가? 그러니까 금융위원장이죠. 금융위원장이 네. 장관급이고 금융감독원장은 사실 그 외청이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예. 근데 좀 다른 분위기를 저희들은 느낍니다. 근데 이번 이 공매도 관련해서도 똑같이 느껴진 것이 맨 앞에 선 것은 금감원장이었습니다. 사실은 얼마 전에 BNB 파리바 등의 불법 공매도 사실, 무차입 공매도 사실을 밝히면서 굉장히 문제가 있다라고도 했었고, 지금 이 공매도를 근절해야 된다. 이번 국면에서는 외국에 누가 있으면 데리고 와서라도 형사처벌해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했고, 이번에 정책 발표할 때도 이 시장에 깨진 유리가 있는 게 아니라 다 깨져 있다. 골목 전체. 이게 지금 상태로는 막을 수가 없다. 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라면서 목소리를 높이면서 지금의 이 공매도 중단 조치를 드라이브를 걸었죠. 그런 측면에서는 오히려 금감원장의 입을 보면 왜 이번 정부가 공매도에 대해서 이렇게 단호한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힌트를 좀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뭐 명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정도로 우리나라 공매도 시장이 좀 많이 혼탁한 겁니까? 불법 공매들이 정말 그렇게 횡행하고 다 유리가 깨져 있는 그런 골목일 정도로요. 그 우리나라가 불법 공매도가 해외보다 많다 적다를 상대적으로 뭐 평가하기는 어렵고, 그렇게 많다 적다를 비교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의 불법 공매도가 왕왕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럼요. 그건 분명한 사실이고요. 주로 이제 그런 불법 공매도를 하는 주체들은 외국계 기관이나 우리나라 이제 대형 투자사들이 그런 일들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큰 곳들이 그런 것들을 하니까 더 이제 배신감을 주는 건데, 사실 이제 공매도라는 게 뭐 이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다 일장일단의 의견들이 있죠. 양쪽 다 일리가 있는데, 분명한 사실은 공매도를 친 쪽은 이게 주가가 떨어져야 돈을 벌기 때문에, 주가가 자연스럽게 떨어져서 돈을 벌면 투자를 해서 돈을 벌거니까 누구도 할 말이 없지만, 공매도를 쳐놓고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내리는
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부 있었어요. 네. 분명히 주가 네. 조작으로. 근데 그건 사실 공매도와 범죄가 결합을 한 건데 지금 상당수 많은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 이퀄 범죄로 이제 보는 경향들이 있어서 공매도를 폐지해달라라는 요구고요. 이제 그럼 왜 불법 공매도를 그동안 왜 그렇게 계속 반복되게 정부가 놔뒀느냐. 그래서 왜 공매도가 모든 공매도가 마치 범죄인 것처럼 인식되게 놔뒀느냐. 이제 그 부분이 분명히 토론할 포인트일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우리가 전화 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이 있다고 해서 전화 전면 폐지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공매도와 주가 조작이 자주 결합한다고 해서 공매도 이퀄 범죄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지점에서 약간 의견들이 갈리고 토론할 포인트들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사실은 문제가 있긴 있죠. 지금 뭐 금감원장이 드라이브를 거는 이유 계속 금융시장을 감독해봤더니 지금 워딩상으로는 확인된 불법 공매도 대상만 해도 100여 개 종목이 의심이 된다. 외국계 헤지펀드뿐만 아니라 글로벌 투자은행까지 위법 행위를 한다. 왜 자꾸 일어나? 사실은 이번 조치에 단초가 된 것은 한 달 전에 발표했던 한 560억 상당의 무차입 공매도입니다. BNB 파리바가 한 400억 정도 했다 그러죠. 홍콩에서 했다 그러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공매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빌려야 됩니다. 빌려놔야 그게 확인이 돼야 이 공매도라는 걸 칠 수가 있는데, 근데 안 빌리고 친다는 거죠. 이게 방금 그 금융위원장이 이걸 굳이 전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냐, 해외 아무도 안 하는데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거든요.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빌리는 것 아니면 이 모든 절차들이 전화로도 되고 컴퓨터로도 되고 뭐 그렇죠. 메신저로도 되고 메신저로도 되고 이게 복잡하거든요. 이 복잡한 걸 이용해서 이번에 BNB 파리바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빌려야 됩니다. 150주의 공매도를 쳤는데 그 150주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100주가 있어요. 100주가 있는데 100주 가운데 50주를 회사 안에 있는 다른 부서에 빌려줍니다. 그럼 그 다른 부서가 50주를 가지고 있죠. 그럼 이 100주와 50주 합해서 150주가 빌려줄 수 있는 주라고 신고를 하고 공매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 회사 안에 있는 주식은 100주거든요. 50주를 빌려줬을 뿐 50주의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이건 실수가 아닙니다. 이건. 의도적으로 공매도를 하는데 그것도 BNB 파리바 같은 굉장히 글로벌 투자은행이 그런 짓을 한다. 이건 한국 시장을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냐. 이 사실을 발표하면서 드라이브를 걸면서 이런 걸 막아야 되고 이런 걸 막기 위해서는 당장은 우리가 시스템을 정비해봐야겠다. 그 전까지는 중단한다라는 명분이 되어주긴 한 거죠.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한 평가를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하고 그 실효성으로 좀 넘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외신에서는 비판을 많이 하더라고요. 이번에 공매도 금지 이 조치를 두고 어떤 시각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같아요. 아까도 제가 비유해서 말씀드렸지만 보이스피싱이 횡행한다고 전화를 전면 폐지하는 것 같은 조치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전화 금융 사기, 보이스피싱을 친 일당들이 있으면 그 사기 범죄를 강하게 처벌을 해서 감히 그런 범죄를 꿈꿀 수 없게 모든 재산을 몰수해서 해버리면은 범죄의 동기가 현저히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공매도라는 제도에 여러 가지 불법을 붙여가지고 돈을 해먹는 일당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서영민 기자 말씀처럼 공매도를 할 때 정말 이게 차입한 공매도인지, 그러니까 주식을 실제로 빌려놓고 공매도를 치는 건지 빌리지도 않고 빌렸다고 뻥 까고 공매도를 치는 건지를 사전에 체크할 시스템은 해외에도 없어요. 네. 해외에도 없는데 왜 해외에선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해외에선 이런 일이 이런 사기를 치면 시장에서 퇴출될 정도의 철퇴를 맞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미 라더견 사태나 여러 가지 주가 조작 사태 때 봤듯이 주가 조작을 쳐도 자본시장 등등 등의 여러 가지 흠결이나 법원의 판결 경향 때문에 처벌이 약합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실제로 뭐 외국계 은행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외국계 증권사들이 이런 일을 하다가 걸려도 우리나라에서 퇴출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후에 처벌이 약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을, 그러니까 너희는 이건 공매도랑 연결이 되니까 공매도 자체를 다 막아버려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외국에서 보기에는 납득이 안 되는 조치일 것이다. 우리 입장 바꿔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투자자들도 해외에서 중국 시장이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중국 시장 인버스 ETF 같은 거 투자하거든요. 네. 결국 그건 공매도를 가지고 이루어진 상품인데 중국 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외국인 전면 공매도를 금지를 때려버리면 거기에 투자한 한국 투자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입장을 우리나라에 바꿔서 들어와 생각해보면. 있는 네. 외국인 투자자들은 한국 정부 일요일 발표를 듣고 얼마나 화가 나게 됐어요. 그러면은 앞으로는 한국 시장에 안 들어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우리나라에 무슨 도움이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특정 기간 내에 얼마 이상 시장이 떨어졌을 경우라든지 공매도로 인한 뭐 낙폭이 몇 % 이상 되는 종목들이 얼마나 많을 경우에는 뭐 일주일이 됐든 한 달이 됐든 특정 기간 금지한다. 그래서 일종의 서킷 브레이커 제도처럼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은 외국인 입장에서도 아 이런 제도가 있고 예측이 가능하네라고 볼 수가 있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 없이 아 지금은 위기입니다. 아 지금은 괜찮습니다. 또 이러고 있으니 예측 가능성이 좀 떨어지는 거고 해서 저도 생각이 이게 과징금을 좀 세게 매겨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네. 그 어떤 이득금에 대해서 과징금을 산정을 합니다. 근데 공매도라는 건 이득금이 아니라 그냥 그 공매도를 했다는 행위와 그 거래량 자체가 이미 시장과 개별 주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래서 좀 과징금도 세게 그걸 기준으로 해야 할 필요도 있다. 사실은 생각합니다. 바로 그 대책 문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처벌이 약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는 말이 끊임없이 반복되니까 해외는 어떤가 좀 찾아봤는데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찾아보면 근데 또 해외라고 뾰족수가 있는 건 아닙니다. 과징금이나 뭐 과태료 이런 범칙금 측면에서는 우리나라는 일단 그 공매도 금액 만큼의 뭐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득금의 한 5배 정도 부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많이 깎아주고 그 문제긴 하죠. 근데 외국은 보니까 10배가 글로벌 스탠다드인 것 같아요. 부당 이득에. 아하. 근데 뭐 그 정도인데 근데 이 자체는 5배든 10배든 그렇게 많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 혹은 형사법적인 처벌이 있느냐인데 형사법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구속해서 인신을 구속하는 종류의 처벌은 미국에는 있는 것 같습니다. 심할 경우에는 한 20년 이하의 징역 있는데 그 외의 나라에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조치도 효과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그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조치도 효과가 있을 것인데 사실 이런 조치는 공매도 금지를 하지 않아도 의지가 있다면 빠르게 하겠다고 발표하면 할 수 있는 조치는 아닌가. 왜 그런 조치들을 먼저 하지 않고 그쵸, 저희가 예, 시장 박혜진 기자. 퇴출이 된 사례가 없잖아요. 한 네. 번도 없었고 그리고 사실 그 과징금도 2020년에 자본시장법 이제 개정되고 나서 과징금이 총 90억 수준인데 또 형사처벌은 또 한 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주의 조치 아니면 뭐 적발 금액에 비해서 뭐 5배 얘기하셨지만 그래도 낮은 과태료 처분만 했기 때문에 그런 게 계속 그쵸, 이루어질 그러니까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냥 뭐 비유로 하자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아 이번에 걸려서 운 나쁘게 과징금 50억 맞았네. 마이클 과장 위축되지 마. 존슨 대리 위축되지 마. 아니, 사실 글로벌 투자은행이 모르지 않았을 그럴 수 거거든요. 있는 거예요. 이번에도. 예. 그냥 그 법제라는 소망만으로. 게 그런 거잖아요. 내가 이 나쁜 짓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예. 걸렸을 때 내가 볼 손해를 비교를 해서 손해가 너무 겁나면 안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이번에 그 약간 다른 분야긴 하지만 미국의 가상자산 거래소 FTX 그 나쁜 짓을 했다는 이유로 근데 그 뽀글뽀글한 샘 뱅크먼 아, 이런 예, 샘 뱅크먼. 그 사람이 미국에서 모두 유죄가 나왔고요. 거의 근데 120년형? 120년형을 받게 돼 있어요. 예. 산술적으로.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몇 년이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그게 답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매도와 합쳐서 거기에 뭐 무차입을 하든 뭐 주가 조작을 하든 범죄를 붙이면 엄두가 안 날 정도의 처벌이 내려진다는 게 반복 학습이 되면 네. 못합니다. 하라고 해도. 근데 안 해봤잖아요. 그게 사실 근데 핵심이라는 그게 거죠. 예. 법을 고치면 되는 일이거든요. 근데 이제 입법부나 행정부나 그런데 이거 자꾸 법을 세게 안 고치고 자꾸 이제 변죽을 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건데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공매도 자체를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대표적으로 3가지입니다. 담보 비율, 그렇죠? 그리고 상환 기간. 이게 기관 외국인과 개인이 너무 차등이 있다. 이게 미국과 일본은 거의 비슷하게 가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걸 왜 전산화하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지금도 공매도 잔고라든지 공매도 현황은 한국거래소 뭐 통합 데이터 사이트에서 다 볼 수가 있는데 누가 얼마를 빌렸고 누가 얼마에게 빌려줬고 얼마를 빌린 상태에서 공매도를 한 건지 자체는 여전히 그냥 뭐 컴퓨터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하는 이 상황이 왜 아직도 반복이 되고 있느냐. 대표적으로 이 3가지일 텐데요. 저는 그 개인과 기관 사이에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점은 분명히 인정은 하는데 네. 이 말하면 욕먹을 것 같긴 한데 네.
금융시장이 기울어지 않은 곳이 있나요? 제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때 신용도가 높은 사람은 3%의 대출을 받고요.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은 한 뭐 13%를 준다고 해도 못 빌리는, 실제로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 기울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금융시장이라는 게 원래 돈 많고 튼튼한 사람에게는 싸게 빌려주고 좀 풍족하게 빌려주고 빨리 갚으라는 독촉도 안 하는 게 기본적인 금융의 원리인데, 그게 주식시장에서만 그게 통하지 않아야 한다라는 게 과연 설득력이 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네. 그게 이제 자본력하고 결제 이행 능력에 따라서 담보 비율 상환 기간을 주는 건데, 그래서 차등이 사실은 생긴 거고요. 이게 보면 그 세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전산화 문제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글로벌 스탠다드로 보건대 이걸 전산화해서 관리하는 나라가 별로 없다는 것 같아요.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매도를 위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을 메신저로도 하고 전화로도 하고 컴퓨터로 할 때도 있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전산화해서 만들어 놔라라고 하는 것이 글로벌하게 표준으로 요구되는 상황이 아직은 아닌 것 같고, 근데 그 앞에 있는 두 가지 부분, 담보 비율 아니면 상환 기간 문제, 사실 상환 기간 문제는 보면은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돼요, 외국인은. 거의 무기한이잖아요. 네,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된다라는 종류의 그 기울어져 있다는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의지만 있으면 아주 쉽게 바로 바꿀 수 있는 문제가 아닌가 싶은데 왜 이걸 그대로 뒀을까? 이번에 검토를 해봤으면 근데 이게 좋긴 반대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 빌려온 주식을 언제까지 갚아야 한다라는 게 없어요. 석 기자 말씀처럼. 근데 동시에 외국인이나 기관은 그 주식의 원주인, 그러니까 원래 소유주가 돌려줘. 그렇죠. 그럼 바로 돌려줘야 돼요. 네네. 근데 그 개인은 90일 안에 돌려줘야 하지만 동시에 주인이 돌려줘라고 해도 90일 동안 갖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거기 때문에 외국인이나 기관이 무한하게 유리하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거의 무한히 유리하다. 이론적으로는 덜 유리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돌려줘 하는 주인이 별로 없기 때문에. 이게 사실 이제 증권사 안에 PBS 서비스라고 있는데, 이제 프라임 브로커리지 서비스하는 부서에서는 이 공매도라는 큰 기관이 어떤 주식을 빌려줘, 혹은 나 이제 상환해야 되는데 어디서 만주 좀 빌려와봐, 나 이거 갚아야 돼, 그러면 거기서 다 가져다 줍니다. 해외에 있는 거 빌려다 주고 국내에 있는 거 빌려다 주고 해서 또 서비스를 아주 철저하게 해주는 그런 말 그대로 프라임 서비스를 또 해주는 곳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이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철저하게 시장 한번 솎아내고 완벽한 대책이 좀 나오기를 제발 좀 우리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건 앞으로도 계속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겠습니다. 고용노동부 통계를 보면요, 올해 3분기까지 산업 현장에서 숨진 노동자가 지난해보다 10% 줄었습니다. 뭐 아예 없으면 더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10% 줄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건설업에서는 더 늘어났다고 합니다. 안전관리가 여전히 잘 되지 않는 분야라는 뜻이겠죠. 일할 때뿐만이 아니라 출퇴근, 그러니까 일을 하기 위해서 출퇴근하다가 사고를 당해도 이것을 인정받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네 글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이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008님, 저도 이걸 인정받았는데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6384님, 저도 일하다가 지금 폐렴을 앓고 있어요. 이걸 신청하기에는 인과관계 밝히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네요. 다들 건강하게 일하세요. 그렇죠. 제도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이걸 인정을 받기까지가 참 쉽지가 않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두 번째 이슈. 자, 삼성가에서 아직도 상속세 때문에 뭔가가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이게 사실 저희가 뭐 재벌 걱정을 하는 건 아니고 삼성 걱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 제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먼저 좀 들어가기 앞서서 최근에 삼성가에서 다시 한번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일부 주식을 판다,
이런 소식도 또 들려왔죠. 이번에 그 박혜진 기자. 홍라희 전 리움 관장 그리고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사연 복지재단 이사장 이 세 모녀가 계열사 주식 2조 6천억 가량을 처분을 하기로 했어요. 네. 삼성전자 주식만 2조 761억 정도고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계속 뭐 주식담보대출 이런 거 통해서 매번 상속세를 납부했는데 네. 이번에 이 상속세 납부를 위해서 매각을 추진한 거고요. 사실 이건희 현대해상 별세 이후에 그 삼성 이 상속세가 12조 원 정도였는데 지금 한 2조 원 정도 낸 걸로 보이거든요. 6조 원 정도. 절반 정도 낸 거네요. 네네. 이제 또 내야 되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특정 계열사 주식을 팔고 있는 거고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주식 매각 소식 나올 때는 세 모녀라고 이제 표현이 됩니다. 홍라희 전 리움 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 복지재단 이사장 이렇게인데 이재용 회장이 뭐 주식 팔았다는 이야기는 좀 없나요? 없죠. 그 이재용 회장은 상속세를 납부를 하는데 이제 그 무슨 돈으로 어떻게 조달을 해서 납부하는지가 뭐 정확하게 알려지고 있지는 않지만 뭐 발표하는 건 아니니까 다른 그러니까 여자 형제들이나 어머니와는 다르게 주식을 담보로 그러니까 주식을 팔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대출이나 신용대출을 받아서 이제 그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느냐? 아무래도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어떤 기업의 지금 이제 최고 운영자로서 네.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그러니까 주식을 팔아버리면 그 지분이 떨어지는 거니까 지분을 유지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그리고 이제 기업에 직접 관여하지, 그러니까 운영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여자 형제들이나 어머니와는 달리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차별적인 뭐 일종의 뭐 전략을 세운 게 아닌가 뭐 그렇게 해석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남매들과는 좀 전략 자체가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역시 근데 그 중에서도 삼성물산에 대해서는 좀 주식 처분 행동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건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삼성물산 절대 팔면 안 되죠. 삼성물산이 지금 삼성그룹 지배구조의 지주회사는 아니지만 사실상의 지주회사이기 때문에 정점. 삼성물산이 삼성생명을 지배하고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기 때문에 물산에 대한 지배력이 약해지면 그 오너 일가라는 것의 그 지위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팔아도 네. 삼성물산은 최고까지 갖고 있어야 하는 너무나 당연한 경제적 동기가 있기 때문에 팔지 않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인 투자기관들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합병할 때 합병 비율이 이상하다라고 했지만 그렇게 밀어붙였던 이유 그동안 뭐 수사를 통해서 뭐 밝혀졌거나 아니면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들을 보면 이 삼성물산 합병 과정에서도 지금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삼성 지배 구조의 가장 가운데 있는 중요한 회사일 수밖에 없는 걸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삼성전자가 이제 배당을 늘렸던 이유 중에도 하나가 이 삼성그룹 그 가족 일가, 종수 일가들의 어떤 상속세 재원 마련을 위해서 배당을 늘릴 거다 그런 예측이 있었고 또 정확히 그렇게 펼쳐지고 있고 이런 기업들에서 배당을 늘리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다른 주주들도 좋고 그 또 배당을 재원으로 해서 상속세도 내고 이런 일들도 펼쳐지고 있는 거고요. 근데 우리나라 지금 상속세율을 한번 좀 따져볼까요? 이게 물론 이제 금액에 따라서 누진적으로 올라가는 구조기는 한데 최고 세율이 좀 장난이 아니죠 이게. 저희 과세 표준에 따라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데 10에서 50% 그러니까 최고가 50%거든요. 네. 근데 또 할증 과세까지 적용하면 60%라서 거의 세계 최고 수준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뭐 대기업도 한 번에 감당하기 좀 힘들다 이런 그 얘기가 나오고 있죠. 할증이라는 건 이제 경영권까지 확보하게 될 경우에는 10%포인트를 추가해서 50%가 아니라 60%. 60%. 그 예를 들어서 100억 원의 상속을 받아서 내가 경영까지 합니다 하면은 60억 원의 60억. 세금을 내서 나머지를 그러니까 삼성 일가의 상속세가 12조인 이유가 고 이건희 회장이 이제 별세하고 상속한 재산이 20조 원이었거든요. 네. 20조 원 곱하기 60%니까 12조 원이 나온 건데 세율이 60%라는 걸 딱 들었을 때 일단 당연히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생래적으로 들 수밖에 없죠. 그게 무슨 세금이건 간에. 이게 뭐 재벌을 네.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라
뭐 그게 뭐 양도 부동산 내가 양도소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가 60%라고 하면 화나실 거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 60%라는 숫자 자체가 좀 감정을 거스리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시장 경제를 강조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좀 자유주의적인 생각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 세금을 다 싫어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 상속세를 가장 싫어합니다. 실제로 이 상속세 반대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시고요. 그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활동을 막는다라는 게 요즘은 많이 등장합니다. 삼성 예도 등장하지만 뭐 넥슨 예도 될 수 있을 것이고 다양한 기업에서 상속세가 너무 많아서 기업을 상속할 수가 없다. 가업을 상속한다는 것이 나쁜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를 좀 더 건강하게 만드는 일인데 상속세가 너무 높으면 못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즘 그런 논리까지 등장해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되느냐. 한국의 기업을 상속하지 못하면 시장에 내놔야 되는데 그 돈을 주고 사갈 기업이 한국에는 잘 없어서 중국 자본이 이걸 사간다. 중국 자본이 이걸 자꾸 사가도록 둘 것이냐. 상속세를 없애면 그렇지 않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 지금 M&A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기업을 키우신 분들 입장에서 이거 내 자식한테 물려주라도 60%를 세금을 내야 돼? 그러려면 그냥 팔자. 그냥 현금을 확보하자라고 하는 분들도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중과세 아니냐라는 논란도 또 있기는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살아생전에 소득세, 뭐 종부세, 양도세 다 내면서 모은 자산인데 이게 자식대로 간다라고 해서 그것도 뭐 20%도 아니고 금액에 따라서 60%까지 된다라는 건 너무 과중하다라는 그런 비판입니다. 근데 뭐 사실 법인세도 이중과세 아니냐 하면 이중과세거든요. 돈 벌고 다 세금 내고 번 돈, 기업 안에 남긴 돈 이런 거 다 세금을 내라고 다시 한번 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걸 또 나중에 뭐 기업 상속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건데, 근데 그런 식으로 따지면 세금 가운데 무엇이 정당한가? 이중과세면 안 정당하다라고 했을 때 정당하지 않은 세금이 너무 많아요. 근데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으로 부가 대물림되는 것이 그대로 대물림되는 것이 우리 사회 건강한 것인가라는 질문과도 직결돼 있습니다. 사실은 좀 더 윗세대의 부가 밑에 세대의 부로 계속 이어지면 귀족은 귀족이 되는 것이고 돈 없는 사람은 돈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사회인데 이게 나쁘기 때문에 상속세를 걷어야 한다라는 논의에서 상속세가 출발한 측면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의 대물림, 뭐 이른바 금수저, 다이아몬드 수저가 쭉쭉 그렇게 2대, 3대, 4대까지 가는 게 맞느냐 그런 문제의식도 있고 또 반면에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은 가업 승계 그 공제, 가업 상속 공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업을 유지를 하고 특히 고용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은 증여세나 상속세 일부를 좀 면제해 주거나 유예해 주는 건데 얼마 전에 그 유튜브에서 그 영상 하나가 되게 화제가 됐어요. 어떤 분이 아버지의 사업을 승계를 했어요. 근데 IMF란다. 코로나 팬데믹 때 사업이 너무 악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업을 좀 축소를 시켰는데 그동안 못 냈던 상속세 다 내줘. 이게 한 방에 다 온 거죠. 수십억 원. 그래서 사업도 기울고 있는데 낼 세금이 없으니 그나마 있던 거 막 집까지 다 정리하고 상속세를 내고 본인은 거의 신용불량자가 돼버리고. 그래서 이 제도가 이대로 있는 게 과연 맞는 건가? 이게 재벌이 아니라 우리네 일반적으로 이제 가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말이죠. 그게 상속세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냐라는 것은 정말 이건 답이 없는 철학적인 논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상속세가 내가 살면서 열심히 소득세 내면서 모은 내 재산을 죽을 때 또 세금을 내라는 얘기냐. 그 이중과세인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 이중과세이더라도 우리 사회의 어떤 양극화를 막고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이건 어떤 사회적 합의된 목표를 위해서 정책을 선택한 수단의 문제인 것이지 어느 쪽이 절대로 옳다 그러다 이렇게 하는 문제는 아닌 것 가지고요. 다만 이제 상속세를 매길 때 그 매기는 기술적인 방법은 약간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세율이나 그다음에 지금 상속세가 이제 공제, 그러니까 최대로 공제해주는 핸드가 이것저것 다 합치면 35억 원까지는 이제 상속세를 한 푼도 안 낼 수가 있는데 그게 2000년에 정해졌어요. 23년째 제자리입니다. 네. 근데 2000년에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와 2023년의 경제 규모는 좀 달라요. 네. 그럼 그런 건 좀 조정해 줄 필요가 있는 게 분명히 맞는 것 같고요. 지금은 상속세는 굉장히 특이하게 우리 증여세는 상속이랑 증여는 똑같은 거 아닙니까? 결국 사망 전후냐만 차이가 나는 거지만 증여세는 세금을 매길 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자식이 3명이면 10억 원을 물려주면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해서 각각 3억 3천만 원 받았지 여기서 이걸 토대로 계산이 시작이 돼요. 세금이. 근데 상속세는 그게 아니라 주는 사람.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 그러니까 10억 원을 상속을 하면 10억 원을 가지고 세금을 일단 떨어내고 그다음에 그걸 3분의 1로 나눠주는 방식인데 이게 우리가 상속세가 부의 대물림을 막기 위해서 매기는 세금이라고 철학을 깔면 결국 내가 아버지의 불로소득을 얻었기 때문에 너는 좀 세금을 내라는 논리라면 받는 사람을 중심으로 세금을 매기는 게 논리적 일관성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상속세는 주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기 때문에 이게 실무적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이상한 결론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상한 절세법들도 많이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상속세가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어떤 가부를 떠나서 기술적으로 좀 말이 되긴 해줘야 되는 측면들은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해요. 이게 상속세를 유산 취득세로 바꾼다라는 것이고 이번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도 그러니까 앞으로도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세금이 모자라게 되면서 작년에 추진하려고 했는데 안 했고 올해도 안 할 것 같습니다. 계속 얘기는 나왔지만 네네. 그렇죠. 그래서 뭐 영국이라든지 해외에서도 이 상속세를 좀 수정을 하려는 움직임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도 계속해서 어떤 흐름들 펼쳐지는지도 우리가 계속해서 관찰을 또 해보겠습니다. KBS 서영민, 김준범, 박혜진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두 가지 이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자, 2부에서는 창업 트렌드 시간 기다리고 있는데요. 전국 8도의 장사 고수들을 지역별로 거의 뭐 시 단위별로 저희가 소개를 또 재미나게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뉴스 듣고 저희는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